지질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요청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이제 강의를 올리게 됐고, 뒤쪽 파트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용어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봤으면 하는 이번 주가 아니지 지난주에 들어오는 질문들도 몇 개 뽑아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의는 2배속으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 지질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앞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질도에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어. 그것만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층에서는 곡선이 없어.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딱 하나가 뭐냐? 바로 습곡이야. 근데 그 습곡에서도 습곡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는 쭉쭉 그냥 지형도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도 그냥 일직선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연속적으로 쌓인 층. 우리는 이제 프로 지향러니까는 이거를 좀 더 이과스럽게 지구과학 공부하는 지구과학도스럽게 표현을 하자면은 정합. 그치? 정합일 때는 경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냐? 관입, 부정합 같은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쌓이면은 경사가 같고, 불연속적으로 쌓이면은 그 경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쌤이 가르쳐주는 스킬 있지, 그치? 그 스킬을 뭐 이제 마스터한 사람들이 보면은 알 거야. 되게 빨라, 심플하고 되게 빠르고 발레 따위는 없어. 그렇지? 쌤이 여태까지 대학생들 가르칠 때도 나는 먼저 그걸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을 하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 무조건 그것만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얘도 이제 극명한 한계가 있지. 뭐냐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어느 지형이든 다 써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스킬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인 경사라든지 지층 생성 순서 이 정도를 파악한 데 쓰고, 만약에 좀 더 이제 더 고난도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약간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3, 4번 같은 말이긴 한데 스킬을 쓰기 어렵거나 이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어려운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내 상태가 너무 메롱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G2가 가장 마지막 시간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의 탈진 상태야. 시험의 가장 마지막이야. 그랬을 때 너무 힘들잖아. 그랬을 때 그럴 때 이제 정석대로 한번 머리가 너무 안 굴러갈 때 정석적인 방법을 써준 것도 추천을 하고, 혹은 내가 문제 너무 빨리 풀렀어. 다 풀고 나니까는 한 20분 남았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지하계 원래 그런 과목이잖아, 그치?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어.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쌤도 이제 실수가 잦았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알잖아. 실수 겁나 잦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 정석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쌤의 행운의 숫자는 4번이야. 알겠지? 까먹지 마. 자,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 단면도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적으로 쌤이 가르쳐줬던 스킬 써서, 자,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 단면도를 완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쌤이 가르쳐준 스킬 한번 써봐. 시간 줄 테니까 시작, 끝, 다. 알겠지? 딱 보이지, 그치?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경사가 그려지는지. 자,
근데 이제 그 스킬을 쓸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지질도를 그려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보면은 이제 XY, Y도 있어야 되는데 쌤이 편집하다가 잘랐나 보네. 여기가 Y야. 그랬을 때 XY에 대한 면을 보고 싶어. 그랬을 때 순서는 먼저 잘라. 먼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기 편하게 돌려줘. 자, 돌려준 다음에 자, 이 XY와 그 다음에 등고선이 몇 미터에서 만나는지부터 체크를 해줘. 여기 사실 250m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XY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총 200, 210, 220, 230, 240, 250 선이 만나게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격자를 먼저 그려주면 되겠다. 스케일은 똑같이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200보다도 아래쪽에 영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200 라인을 X축보다 살짝 위에 뜨게끔 그려주면 된다.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바로 뭐냐? 지형 단면도를 그린다. 쉽게 말하면 지형을 먼저 그릴 거야. 자, 지형을 그리는 방법은 XY선과 그 다음에 각각 등고선이 만난 지점, 포인트들, 교점들을 다 찍어.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해당 높이의 격자에 오게끔 연집 방향으로 라인을 그려서 이 점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연결을 시켜주면 바로 지형이 완성이 된다. 쉽지? 자, 그 다음으로 그릴 게 뭐냐? 지형 그렸으면 이번엔 지층 경계선을 한번 그려봐야겠지. 자, 지층 경계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마찬가지로 XY 라인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을 연집 방향으로 내리면 돼. 자, 이거는 점선을 표현을 해볼게. 점선은 쭉쭉쭉 내려가지. 근데 여기는 쭉 내려서 지형과 만나는 지점. 여기서 쭉 내려서 지형과 만나는 지점. 지표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점이 찍힌 건 알겠어. 근데 가운데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 그랬을 때 이걸 팁을 하나 줄게. 이거는 왜 이렇게 그리는 것이냐? 자, 여기서는 분명히 지층 경계선이 있을 거야. 근데 내부에 있겠지. 보이지가 않아.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오느냐? 위에 있는 지질도에서 다른 부분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등고선 210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층 경계선이 만나고 있어. 다른 지역을 보니까 210 라인일 때 이 지점에서 지층 경계선을 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쭉 내려서 210 지점과 딱 만난 지점에다 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20 주변을 보니까는 지층 경계선이 220이랑 만난 지점 여기가 있네. 그래서 여기를 쭉 연장을 해서 내리면은 이게 221 대 지층 경계선. 마찬가지. 그래서 총 이렇게 찍혀진 모든 지층 경계선을 연결을 시키면 뭐가 된다? 바로 지하 내부에 숨어져 있는 지층 경계선이 된다.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경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경사 방향.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질도에서의 작성 방법이야. 지질 단면도 작성 방법. 이해가 됐니? 자, 이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자, 그리고 경사랑 이제 지층의 두께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이것도 같이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단면도일 거야.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바로 나오겠지.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층의 경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경사를 구할 때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지. 같은 방향에 서로 다른 주향선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그랬을 때 주향선을 그려보면은 지층 경계선과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두 지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두 지점을 연결을 해 놓은 게 바로 주향선이지.
자, 그래서 주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300라인, 400라인 그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200라인에도 그릴 수가 있는데 보기 쉬운 3, 400으로 한번 잡아봤어. 자, 그 다음에 이 둘의 간격을 L이라고 놓은다면 경사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자, 이걸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고도가 300m, 400m인 지점이 있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주향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300m의 아래쪽에, 그치? 그리고 400m의 위쪽 나오고, 자, 높이 등고선이 100m 차이니까 h가 구해지고, 이 L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축척이 그려지든 혹은 이제 학교에서 몇 cm라고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지. 탄젠트 세타는 L분의 H. 여러분들 삼각함수 알지? 혹시 막 삼각함수 특수각들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우린 이과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지층 두께를 구하는 방법. 자, 지층 두께를 구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사는 알아둔 상태여야 돼. 그치? 경사를 알아둔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의 지층 경계선, 주향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어떤 식으로 필요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층 경계선이 이제 뭐 약간 조금 회색빛 나는 거랑 찐초록, 그 다음에 연초록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찐초록과 회색, 그리고 연두색과 찐초록의 그 경계, 이 두 가지의 주향선을 찾아야 돼. 단 같은 높이여야 돼. 알겠지? 자, 이때 이 거리를 이제 D라고 놓는다면은 이게 이제 단면도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랑 마찬가지냐? 이렇게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 간격이 D라는 거지. 같은 높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T가 지층의 두께가 되는 거고 이 D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세타를 알고 있어. 그러면 T를 구할 수가 있겠지? 사인 세타는 D분의 T.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특수각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겠지. 특수각들 모르는 거는 뭐 이거잖아. 그렇지? 그 어려운 수학을 하는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쌤이 이제 팁을 하나 더 줄게. 스콕을 찾는 방법이야. 스콕. 그림에서 스콕 찾는 방법. 스콕을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 자, 첫 번째.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먼저 찾아. 대칭적으로. 보면은 위에 이 지질도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죠. 그치?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 지점을 가지고서 BC가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반대가 되어 있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뭐냐? 바로 스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스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지형이 어떻게 잘리느냐에 따라서 마치 스콕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게 스콕인지 아니면 이상하게 잘려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판단을 해주면 된다. 자, 스콕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콕은 스콕축을 기준으로 경사가 대칭적이어야 돼. 그치? 무슨 스콕일 경우엔? 정습곡일 경우에는. 자, 한번 봐보자. 여기서 1번을 보면은 이제 대칭축, 여기를 기준으로 BC가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스콕축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축을 찾는 거는 찾아서 하라고 했잖아. 무슨 경우일 때만? 정습곡일 경우에. 진짜 난이도를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사습곡이 나와. 경사습곡. 자, 경사습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나오면은 수능에서도 나오면은 아마 100이면 한 정답률 최저 찍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이제 뭐 쌤처럼 약간 조금 너희들이 이제 외우면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틀리게 했을 때 그때 희열을 느끼는 변태적인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도록 해. 자, 스콕이 약간 경사가 기울어져 있으면 경사 스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대칭이 위아래로 대칭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방향이 대칭축은 아니야. 알겠지? 자, 이렇게 생겨 먹었고 대칭축은 이렇게 있거든. 오히려 왼쪽에 수직, 연직 방향으로 있어. 자, 어떻게 살펴보는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지층 경계선 왼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사를 주향선을 그려서 이제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 자, 두 번째로 이 오른쪽에 대해서 경사 방향을 체크를 해줘. 자, 이때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층 경계선의 방향이 같아. 근데 간격이 달라. 다시 말해서 경사 정도가 달라. 그러면은 이제 경사스콕이란 거를 유출할 수가 있어. 같지? 그랬을 때, 자,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한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만나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빨간 선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느냐? 스콕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아래로 쭉 연장을 하면은 이게 바로 스콕축이 되는 거고 그 사이가 스콕축 면이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냥 넣어 놓은 거고 아마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정스콕 정도로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혹여나 더 궁금한 사람은 쌤한테 따로 연락을 줘. 그러면 또 가르쳐 주도록 할게. 얼마든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문제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었던 문제지. 그리고 지질도를 그리라고 했을 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틀렸었던 그 문제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 총 3가지가 있겠지. 그치?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나왔지? 그치? 제일 편해. 근데 어디까지나 익숙해져 있다라면. 자, 근데 이게 익숙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자, 두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지형의 경사와 지층의 경사를 서로 비교를 한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지층의 경사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었지, 그치? 그거와 그 다음에 지형의 경사 우리가 지질도를 보고서 등고선 사이 간격이 뭐가 되겠어? 바로 지형의 경사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야. 자,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층의 경사를 구할 때는 이제 같은 방향의 서로 다른 높이의 두 주향선의 간격을 이제 밑면으로 쓸 건데, 자, 지형의 경사는 어떤 걸 밑면으로 쓰겠어? 바로 이 등고선의 간격을 지형의 경사의 밑면으로 쓰는 거겠지. 높이는 둘 다 100m 차이다 보니까는 누가 더 경사가 큰 거야? 바로 지형의 경사가 더 큰 거겠지. 따라서 지형의 경사가 지층의 경사보다 더 크니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뭐 지층의 경사 방향도 당연히 주향선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방법은 정석대로 그리는 거야. 단면도를 그리는 건데, 자, A쪽을 Y, 그 다음에 D쪽을 X라고 적고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자른 다음에 눕힌 다음에 그리고 격자를 그려서 지형 선을 먼저 그려주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지. 쭉 예쁘게 그려질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이제 지층 경계선을 그려줘야 돼. 어떻게? 일단은 D를
라인 쭉 따라서 지표에 노출되는 지점. 그리고 얘를 보니까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어때? 나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수평층. 그치? 자, 그 다음에 C, B, A는 다 경사층이고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직층인데 관엽이지. 근데 XY랑 만나지 않으니까 E는 빼버리고 B, A, B, C만 그릴 거야. 자, 위에서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줘? XY선과 일단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서로 다른 높이에 이제 만나는 지점들을 이렇게 아래로 쭉 연결을 시켜줘.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면 뭐가 된다? 지층 경계선이 된다. 자, 이 지점은 지표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올 거고 지형선과 만날 거고 얘네들은 각각 지하 내부로 숨어져 있으니까 안에 숨어져 있겠지. 그치? 자, B도 마찬가지로 쫙쫙쫙 긋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 바로 나머지 층은 A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경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줬었던 문제 중에서 이제 얘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한 문제들이 있어. 얘네들 답을 가르쳐 주도록 할게. 스킬을 쓰든 아니면은 지형선과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과 그 다음에 지형선의 뭐 경사 크기를 비교를 하든 뭐 정석대로 그리든 어쨌거나 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줬었던 그 100문제 2, 3강 아니지 3, 4강 100문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려줄 거야. 정답이야. 갑자기 지질도어를 하다가 다른 문제가 나왔지. 그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번 주에 많이 틀렸어. 그러기 때문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낚시용으로 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 자, 왼쪽에 보면은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지온 상승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그래프고 오른쪽을 보면은 뭐가 달라? 물리량이 달라. 왼쪽은 온도였다면 오른쪽은 이제 지진파의 속도야. 자,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봤을 때 그 변곡점이 어느 부분이 될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렸어. 왜? 이 8번 문제를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 모음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모음면이 아니라 뭐였어?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였었지. 그치?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두 개의 차이점을 꼭 알아둬야 돼. 우선 왼쪽부터 보면은 온도의 변화율은 암석권일 때는 계속 높아져. 왜? 내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압력이랑 온도가 둘이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B 지점인 연약권이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아무래도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 용융 그치? 에너지를 상태 변화를 하는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뭐야? 온도,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서 변화율이 갑자기 급감을 해버리지. 그치? 급감. 자,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제 지진파의 속도를 보면은 쭉 증가를 하다가 언제 갑자기 증가해? 급증? 모으면서 증가를 해. 왜냐? 구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구성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급증을 해. 근데 저속도층에서는 어떻게 된다? 살짝 떨어진다. 왜? 이때 물질의 상태가 부분 용융이기 때문에 갑자기 느려졌다가 그래도 내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진다. 이 사실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는 거의 막 일직선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떤 물리량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연약권, 그러니까 모으면을 물어보는지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를 물어보는 건지가 달라지니까는 이번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 용어 정리. 아, 진짜.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치. 혹은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문제들인데 너희들이 다 까먹었어.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잡아주고자 같이 추가적으로 넣어놔 봤으니까는 이거 틀려오기만 해봐. 진짜 아주, 그래.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남세균, 그치? 혹은 남균류. 그리고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사이아노박테리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아노박테리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것 같아.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그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반도의 지질에서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 성캄브리아 시대 때 살았었던 생물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지층이 발견되는 인천 쪽에 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료 해석으로 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피오르드 U자국.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자, 북유럽에 노르웨이랑 스웨덴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라는 의미가 뭐야? 반은 육지, 반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와 이제 같이 있는 곳을 이제 반도라고 하고, 대표적인 반도가 우리나라도 반도에 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G1에서 배웠었던 그 해수의 순환, 심층 순환에서 이제 노르웨이 해 있지? 노르웨이의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피오르드랑 U자국도 같이 알아두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피오르드야. 혹은 피오르라고도 하지. 가보고 싶다. 그치. 우리도 시험 끝나면 언젠가 한번 이런 데 가보지 않을까? 가본 사람은 부럽고. 자, 어쨌거나 이런 피오르드는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융기 침강 이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 스칸디나비아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피오르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를 봐봐. 일단은 여기가 고위도이기 때문에 빙하가 쌓여 있어. 근데 빙하도 얘들아 그거 아니? 유동성이 있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어떻게 계곡을 만들어. 마치 물이 흐르면서 V-쉐입의 계곡을 만드는 것처럼 빙하도 흘러가면서 계곡을 만드는데 그 생긴 모양이 U자, 옆에서 단면도로 보면 U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U자곡이라고 해. U자의 계곡, 개를 생략, U자곡. 지구과학은 개 되게 많이 생략한다고 했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거나 혹은 이 땅이 침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지형을 뭐라고 한다? 피오르 혹은 피오르드라고 한다. 알겠지? 이제 자, 그 다음 이것도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카르스트 지형, 리아스식 해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카르스트, 오른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 카르스트 지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석회암 지형이다. 우리나라 어디에 있다? 주로 강원도 쪽이랑 그 다음에 단양, 고수동굴 기억나니? 그치? 충청도에 있는 그 두 지형이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다 라고 한다. 알겠지? 대규모의 석회암 지대. 자, 그 다음에 리아스식 해안. 자, 리아스식 해안도 앞에서 봤었던 피오르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랑 같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지. 자, 그랬을 때 리아스식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이쪽이 생각이 날 거야. 근데 얘랑 또 빠지지 않고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 동해안이야. 자,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의 차이점은 뭐야? 동해안 쪽은 되게 어때? 해안선이 섬들이 없고 거의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 되어 있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한다?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 자, 그리고 남해안, 서해안을 가면은 조금 사회 공부 좀 했다. 혹은 뭐 자주 가족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다.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다도해 국립공원. 그치? 섬이 엄청나게 많아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어.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예쁘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특징은 복잡해, 해안선이. 단조롭다라는 말에 반대야. 어이구, 한이 상력이 돼버렸네. 자, 해안선이 복잡해. 이런 거를 다도해. 섬이 많아서 다도해. 혹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윤기와 침강의 증거가 될까? 자, 원래는 언덕이었어. 언덕이었는데 얘네들이 땅이 꺼지거나 혹은 바닷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섬처럼 보이겠지. 그게 바로 우리 남해안, 서해안 쪽이야. 그리고 동해안, 얘들은 어떤 거야? 원래 있었는데 거기가 떠버린 거지. 자, 떠버리면 어떤 지역들이 나올까? 바다에 잠겨 있었던 대륙붕, 그 다음에 뭐 대륙 사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섬들은 없잖아. 거의 되게 단조로운 그런 해안선을 갖게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는 왼쪽 하단, 목포 쪽을 살짝 누른 느낌이야. 그래서 동쪽은 올라오고 남서해 쪽은 좀 내려간 느낌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줬었던 그 해안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해안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은 이제 여기 보이는 시스텍, 이 시스텍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랬을 때 시스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몰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이번에는 시스텍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육지였었어. 그런데 이제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마치 이제 섬처럼 이제 혼자서 풍화 침식을 견뎌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 다 잘라나고 이렇게 외톨이 섬처럼 서 있는 이런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땡땡 뭐 바위섬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코끼리 바위섬 이런 것처럼 코끼리 바위섬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걔네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동떨어져서 멀지 않은 육지에서 동떨어져서 있는 바위섬들을 작은 바위섬들을 이제 시스텍이라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뭐 해안당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당국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는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해안당국은 바닷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을 얘기를 해. 알겠지?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치? 그랬을 때 보면은 아래쪽에 있어. 자, 암석해안이 있고 파랑의 침식. 파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랬을 때 파도에 의해서 깎여져 나가. 근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깎여져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안에 존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깎이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야? 해식 동굴이야. 해식 동굴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계속 깊이 파이다가 도저히 이제 받치는 기둥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천장이 다 무너져 내리겠지. 그때 만들어지는 절벽을 해식절벽 혹은 파식절벽 혹은 해안절벽 혹은 있어 보이는 말로 해식애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밑에는 해수면 밑으로는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이 없기 때문에 평평하게 지겠지. 그치? 그래서 평평해져. 이거를 뭐라고 한다? 파식대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집안이 융기를 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한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있었던 이런 지형들은 더 위로 올라가고 밑에 있었던 지형이 다시 지표로 노출이 되게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다시 앞쪽으로 그 도돌림표 음악의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다시 제일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똑같은 메커니즘을 겪으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해안당구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디에도 있다? 강에도 있기 때문에 해안당구도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사빈. 그치? 사빈
혹은 우리는 이제 해빈이라는 표현으로도 배웠었는데 뭐 둘 다 비슷한 말이야. 알겠지?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해변, 모래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석호가 보이네. 석호. 자, 석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원래 이렇게 바다로 연결이 돼 있었지만 이렇게 퇴적된 애들 때문에 어떻게 바다와 분리가 된 호수를 얘기를 한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에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동해안에 있으니까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동해안에 석호가 존재한다. 갑자기 한국지리 돼버렸네. 그치?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지리 쉽게 커버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주 육계도 해안사고가 있는데 쉬운 것부터 가자. 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이란 뜻에서 사구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게 퇴적이 되고 속성자군 거치면 뭐가 된다? 사층리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사주라고 하는 건 뭐냐? 사주 같은 경우에는 파도 혹은 이제 연안류, 연안에서 이제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연안류라고 하는데, 이런 연안류들이 해안가 따라가면서 흐르면서 어떻게 돼? 이 해안을 따라서 모래가 퇴적이 되면, 모래가 퇴적이 되는데 그것도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퇴적이 되면 뭐라고 한다? 사주라고 한다. 그리고 육계도는 뭐냐? 사주가 연장이 돼서 섬이랑 연결이 돼. 그러면 이거를 바로 육계도,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육계도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수성 화산분출로 유명한 성산 일출봉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가르쳐줬다며. 그러면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자, 원래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었던 내용 중에 광물의 화학적인 성질이 있어. 화학적인 성질.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동질이상이야. 동질이상.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물질이 되어 있는데 상이 다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흑연과 그다음에 쌤이 좋아하는 금강석, 이렇게 두 개도 대표적인 동질 이상이고, 그다음에 쌤이랑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봤었던 애들인데 바로 남정석, 규선석, 홍주석이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그다음에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상이 다 달라.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0.4 기가파스칼에다가 뭐 200도씨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즉 남정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구분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